SS증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서 정보 함께 할 텐데요. 3월의 첫 도서 정보는요, 좀 더 감각적이고 재밌는 내용들로 채워봤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11월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에 최저가의 책을 찾아다닐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체감되는 할인율이 줄어드니까 책값이 오른 것 같다는 그런 푸념 섞인 소리도 들려오는데요. 그러나 중고서점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들도 있고요. 다른 흥정의 재미가 살아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역 중고서점을 돌면서 중고서점을 이용할 때 그런 참고 사항들을 좀 조사했습니다. 네, 중고서점을 찾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싼 가격의 이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50에서 8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네, 그것조차 의미 없는 2, 3천 원대의 책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서적은 책의 인기도와 상태 등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또 중고서점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대는 조금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간이 8,500원에 판매되는 한 소설은요. 중고 최저가 1,000원, 최고가 4,400원으로 3,000원 이상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 원하는 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도 없는데요. 학생들의 필수품인 참고서를 구입할 때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출판사와 출판 연도, 그리고 개정 여부, 그리고 저자 등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구매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작년과 올해는 개정된 교과서가 많기 때문에 중고 참고서의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바로 중고서점 관계자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사야 할 책이 명확하다면 중고서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몰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문의를 통해서 해당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학년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맘때는요, 중고서점이 가장 붐비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책을 사려고 방문하는 자들도 많지만 다 읽었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중고서점을 찾는 이들도 많은데요. 네, 그러나 책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중고서점에서도 책을 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라딘이나 인터파크 등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ISBN 번호나 책 이름을 검색해서 매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발행 연도, 그리고 품질 상태 등을 고려해서 매입가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매입 불가로 판정된 책들은 실은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에 동네 중고서점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대면해야만 매입의 가능성과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값어치들의 책들이 섞인 경우에 주인장의 재량과 본인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알라딘과 같은 대형 중고서점의 매력은 대형 서점과 동일한 쾌적함과 또 편리함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알라딘 산 본점에서는요, 휴식 공간에 앉아서 엄마와 아이 등 다양한 연령대가 편하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도 잘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검색대 등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불편한 요소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동네 중고서점은요, 옛 모습을 간직한 그런 색다른 매력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30년이 넘도록 운영 중인 아담문고는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이 꽤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중으로 된 색 바랜 책장, 녹슨 사다리, 막혀버린 다락방 등을 보고 있으면 이곳의 과거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내세울 시설은 아니지만 시간과 책을 음미하고 싶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리고 도토리 중고 책방은요, 아담문고와 알라딘의 중간 정도의 형태인데요. 책의 양과 규모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리 원하는 분야를 이야기하면 책을 찾아 헤매는 시간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 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지식인의 서재 엿보기 그 5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작가죠.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특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알랭드 보통의 서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랭드 보통에게 서재란 책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도구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주제에 대해 기존 작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집필하게 될 내용이 흥미로울지 또 독창적일지 중요할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글을 쓰기 전에 항상 타인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를 통해서 본인의 책이 독창적일지 흥미로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알랭드 보통에 있는 서재는 그다지 멋진 공간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책꽂이와 책이 가득 메운 기능적인 공간이다라고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자신이 작업 공간이 아름다울 경우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업 공간에 대한 알랭드 보통의 생각은 참 작가답기도 한데요. 네, 저에게 있어서 일은 제 주변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다소 의도적으로 저는 고풍스러운 서재 같은 것은 두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알랭드 보통은 주로 독서는 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책을 읽기보다는 창 밖에 세상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낯선 곳은 사람을 매우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그는 답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익숙해진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창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항상 똑같은 곳에 있다면 생각 또한 틀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평소에 환경을 벗어나면 진정한 영감이 떠오른다고 알랭드 보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여행할 때는 책을 읽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랭드 보통이 갖는 가장 큰 관심의 주제는 행복과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여행, 일, 자녀 양육, 빌딩에서 살기 등 여러 인간의 활동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항상 함께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두 가지의 면을 담아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데요. 작가의 소명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관찰하고 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가는데 위안해주고 동지가 되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알랭드 보통. 네,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공감의 저자가 된 그는 어떻게 또 책을 쓰고 있을까요?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나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이렇게 나열된 수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책으로 엮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 많이 모아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어떤 가방에 넣을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책은 항상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각각의 책은 일정량의 흥미거리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그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서점 100배 즐기기와 또 지식인의 서재 엿보기 5번째 이야기 알랭드 보통의 서재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도서 리뷰 시간입니다. 네, 모래밭에 나체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풍만한 가슴에 두 팔을 감싸고요. 배꼽 아래는 아슬아슬하게 가린 채, 네, 그곳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손바닥만한 아이팟입니다. 네, 당신은 그곳을 아니면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변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쳐다본 게 변태가 아니라 안 쳐다본 게 변태다. 네, 조금 황당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억울해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자는 변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창조적인 인간.
네, 생식기에 집중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본능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남들과 다른 창조적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은 곧 마음인데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정의가 되고 세계가 구성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방식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저마다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흔히 우리는 익숙한 방식과 타성에 젖어서 습관대로 사고하고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창조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창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한 것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또 다른 편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편집의 과정에 저자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집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에디톨로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도서가요. 김정훈의 에디톨로지인데요. 에디톨로지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생소한 그런 단어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책은 왜 에디톨로지인 걸까요? 통섭, 융합, 그리고 크로스오버 등 기존의 에디톨로지와 유사한 개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네, 거의 바벨탑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나누고 또 각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근대의 해석학이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이미 오래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통섭과 융합을 부르짖는 이유는요. 낡은 해석학으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왜 통섭이나 융합이 아니고 에디톨로지인 걸까요? 네, 통섭이나 융합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네, 구체적 적용도 무척 힘듭니다. 자연과학자와 인문학자가 그저 마주보며 폼을 잡고 앉아있다가 통섭과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저자가 말하고 싶은 에디톨로지는 인간의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그리고 편집 행위에 관한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자는 에디톨로지에 대한 포문을 바로 이렇게 열고 있죠. 네, 우리는 편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에디톨로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민주주의에는 자유롭고 건강한 언론이 중요하다. 네, 뉴스를 모으고 편집하는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는 미국이 블로거들의 세상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과거 어느 때보다 편집자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21세기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꼽히는 그는 탁월한 능력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집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초딩 지식인들이 헤엄치는 세상입니다.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지식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에디톨로지는 이렇듯 편집을 통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네, 에디톨로지는 크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인데요. 마우스의 발명을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구의 발명이 인간의 의식에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지식과 문화는 어떻게 편집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챕터는 관점과 장소의 에디톨로지입니다. 원근법을 중심으로 공간 편집과 인간의 의식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마음과 심리학의 에디톨로지인데요. 심리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심리학의 대상을 두는 인간, 즉 개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편집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휴테크 전도사인데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입니다. 문화심리학의 실용적인 통합 영역으로 여가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국 최초로 여가학 석사과정인 여가정보학과를 개설한 바 있는 그런 개척자이기도 한데요.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있습니다. 13년 동안 학위 따기가 어렵다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작가는요. 처음에는 비판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그곳을 선택하게 됐지만 독일 통일 현지에서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베를린 자유대학 심리학과에서 문화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전임 강사로 초빙돼서 강의와 더불어 발달심리학, 문화심리학과 관련된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문화심리학의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문화심리학이라는 책을 책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문화심리학의 실용적인 통합 영역으로 여가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에 귀국해서 명지대학교 기록대학과 학원에 국내 최초의 여가 석사 과정인 여가학과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소장과 휴먼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여가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고정 칼럼 기고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 매체와 방송의 휴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저자에 대한 소개는요, 김정은 본인이 직접 쓴 그런 소개입니다. 네, 자신을 이렇게 편집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창조를 위한 편집, 김정은의 에디톨로지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5년 대학생 신입생들의 추천 도서 20종을 선정했습니다. 진흥원의 좋은 책 선정위원회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본 소양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꼽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인들에게도 읽기에 무리가 없고 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20종 중에 4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요, 근대 역습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하는 20세기 초는 오늘날 사는 우리의 감각 그리고 감수성,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이 땅에 출현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하면서 현대의 우리를 디자인하는 근대의 장치라는 맥락에서 바라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시계 투시법, 미인대회, 우량아 선발대회, 문화주택, 백화점, 기차라는 키워드로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국의 시간을 넘어서 시간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투시법적 지각 방식이 어떻게 내면화했고 세계를 바라보았으며 변화시켰는지 외눈박이 근대의 차가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름다운 봄에 대한 오늘날의 기준이 형성된 경로를, 그리고 어린이의 발견의 삶의 공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현대인이 꿈꾸는 스위트홈의 이미지, 거부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유혹 백화점, 미끈한 근대의 비정한 질주를 기차를 매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새로운 판형 또 새로운 일러스트로 다시 발간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인 소설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은 나무가 홀어머니의 죽음으로써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로키족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속 오두막에 살면서 작은 나무는 산사람으로 또 인디언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조부모로부터 감사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선물을 주는 것, 영혼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 등의 체로키 인디언의 생활 철학을 익혀갑니다. 또 백인 문명에 짓밟혀가면서도 영혼의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인디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영혼을 지켜갔는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도서는요. 박웅현의 8단어입니다. 네, 최근 도끼다의 저자인 광고인 박웅현이 말하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8가지 단어, 8단어인데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마주쳤을 8가지의 가치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 책입니다. 왜 삶의 기준은 내 안에 두어야 하는지, 고전 작품을 왜 궁금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지 않은 건의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들을 책과 그림, 음악,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도서입니다. 예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SNS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 전공 교수인 김근의 예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예의 기능과 원리를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엄연히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상징체계로 지금의 사회 현상 속에서도 어김없이 작동하는 예에 대해서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추천 도서 4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종목 번호는 047810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 도약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항공 군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잉과 에어버스 기체 부품 수주로 고성장 지속 가능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군수 시장과 민수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하고 또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종속 기업으로는 카이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풍부한 수주 잔고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 중인데요. 특히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체계 제조업체로서 정부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견조한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LG 하우시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108670입니다. 신규 주택 분양 물량 증가와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망의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부담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사는 PVC 창, 알루미늄 창, 기능성 유리 등과 같은 창호재와 인테리어 자재인 바닥재, 그리고 벽지와 인조 대리석 등의 건축 자재, 표면 소재, 자동차용 부품 등 고기능 소재와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환경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지하마루, 지하벽지 등 에코 제품 시리즈를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도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한국항공우주와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 봄을 맞아서 서울의 모습을 또 낭만과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역할을 해온 서울의 낭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블루블랙 커피를 타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블루 마운틴을 잘못 얘기한 거겠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연하의 화이트 골드 커피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드레스를 가지고 색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는데요.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가치 판단이 아닌 무가치적인 것인데도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